어떤 분의 갱생을 돕고자 하는 그 피땀 어린 노력인데. 저 이거 혼자 다 먹어도 야, 되나요? 이거 맛있겠다 저는 진짜. 딱 비주얼이. 촉촉하게 네. 생겼습니다. 저거를 안에까지 치즈 안에까지 왜 편의점에서 사는 치즈케이크하고 다르네. 그러네. 아이고. 민님 어때 솔직히? 저는 이런 거 있으면 하룻밤에 다 이거 먹어요. 둘이 지금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었어요. 우리 신민님도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여사님은? 저는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셔야 돼요. 광고 같아. 그러니까 방송 자 다음에 오렌지색이 나오셨네요. 국민의당인가요? 아니 민중당인가요? 전 민중당입니다. 자 신민님 네, 파란색을 다 빨아서 네. 입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민입니다. 어서 오시고. 우리나라가 배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코로나 지금 국면에서도 사재기를 안 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 이 잘 돼 있는 배달 시스템을 이렇게 또 좋은 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보건복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진택배 제일기획 같이 한다고 하는데 5월이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 어린이날 또 얼마나 보고 싶겠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에 또 얼마나 또 부모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7월 달에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30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바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사전 의제 없이 이렇게 협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이 사전 의제 없이 만남을 가지시겠다라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청와대에 또 정치력 갑을 또 보게 되는데 사전 의제 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교섭단체 현재 교섭단체인 민주당하고 미통당만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당의 대표들도 부를 수 있잖아요. 같이 잘 해보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미래한국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합당을 유도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물론 국회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을 할 수는 기술적으로 없기 때문에 행정부한테도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권한을 일부 인정을 하긴 합니다.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시행령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를 둘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협치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내기는 어떤 내기냐? 일주일 안에 개원한다 아니면 못한다 그것만 정해봐요.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일주일 안에 개원한다 1번 훨씬 못할 거다 2번 1번 계약을 했으면 학생들이 빨리빨리 학교를 나와야지. 학생들이 안 온다니까. 아직도 21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빠따를 쳐야 된다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77석이 있기 때문에 과반에 과반 들어가는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르게 되면 언제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법률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좀 권한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액션을 좀 취해주려면 나중에 우리가 국회법을 손질을 해서 작고심사나 체계심사 부분을 제거할 거잖아요. 사실 이게 과거에 국회의원 중에 법률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던 시절에 이 법사위에 있는 그나마의 변호사들이나 검사 출신들 이렇게 하도록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국회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로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 법사위의 힘을 빼버릴 수가 있으니까 법사위원장 이런 거 하나 주고 우리는 뒤에 가서 법을 개정을 해버리면 얘네가 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관 5급 공무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고시 말고 사법부 쪽에는 법원행정고시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쪽에는 입법고시가 따로 있는데 그 입법고시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이게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행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되고 국회 안에서는 사무처가 그 일을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조금 역량이 떨어져도 법안을 제출하고 할 수 있는 게 다 사무처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자, 제가 대세를 따라가야겠네요. 네, 전 법사위원장을 주고 나중에 바꾸자 그랬는데 그럼 대세를 따라가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 나도 이제 까는 걸로 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국회의장을 한쪽에서 가져갔으면은 법사위원장을 한쪽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 우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얄팍한 논리고요. 왜냐하면 이 법에서 얘기하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도요. 우선은 2회 이상의 선례가 반복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한 번이었거든요.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한 번은 전혀 구속력을 갖지도 못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법사위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식의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법사위가 하는 것은 법무부나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것이지 행정부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를 가져와야만 비로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국민. 일반 국민 일로서. 저 치즈케이크 완판됐다고 문자가 왔네. 오, 정말요? 참. 또 내일 주문하시랍니다. 오늘 거는 완판됐다고. 새날 대박이다. 이럴 줄. 문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윤미향 사건에서도 그걸 사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스타일상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미향 당선자 문제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가 개인 의원들의 의견 분출 자제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이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조국 장관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검찰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형사재판은 당연히 검찰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책임이 그쪽에 있는데 제대로 증명을 해낸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서거했고 국무총리는 구속됐고 법무부 장관은 기소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 뭘 보냐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사건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사건은 사실 하나의 맥락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거나 이해찬 대표라거나 유시민 작가라거나 결국 노무현 재단이 민주당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노무현 재단을 치고 싶은 거야.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대로. 거기서 첫 번째 이사장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사장을 치려고 채널 A가 공격을 들어갔는데 그 제보자 지시하고 이철 대표가 공익 제보를 해서 결국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 방법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는 거냐? 계좌를 열려고 했었잖아요. 노무현 재단을. 그런 것처럼 이쪽도 공익재단, 이쪽도 시민단체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연과 노무현 재단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지금 재정 회계 문제를 치고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비행기를 못하니까 열차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금 우회로를 타고 노무현 재단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학생한테 그 진중권과 유시민 작가의 토론에서 진중권이 완승이다. 유시민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진중권과 유시민 작가의 관계하고 그 학생과 저와의 관계가 사실 되게 비슷한 거예요. 예, 월등히 지력이 내가 뛰어나, 유시민 작가가 뛰어난데 너무너무 깐족깐족하니까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저 덜 자란 혓바닥, 세치도 안 되는 두치밖에 안 되는 저 혓바닥의 놀림에 대해서 내가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응을 안 하죠. 이제 그러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선생님이 내가 이긴 거라고. 선생님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런 식의 유시민 그냥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그냥 그 진중권 이제 우리 진보 쪽은 전혀 아닌 건 확실해졌고요. 그래서 다른 뭐 좀 후진 채널에서라도 고정을 좀 잡아주시고 지금 뭔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뭐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은 사실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개별 검사 한 명 한 명까지 모두 비난할 생각은 없고 언론 문제 역시도 개별 기자 한 명 한 명까지 모두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뭐 G20 국가에서 핀란드는 뭐 65% 정도 국민들이 그 뉴스 보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밖에 신뢰를 안 한다는데 25%를 신뢰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4분의 3은 그냥 기레기가 말하는 거짓 뉴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도
바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언론사의 사주가 있다고 하게 되면 검찰의 총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개별 검사 한 명 한 명, 개별 기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싶었겠는가. 그러면 지금은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으로 법문이 바뀌긴 했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요즘 우리 언론의 모습을 보면 언론 동일체 원칙인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은 각자의 자기 의견을 내야 되고 우리 대신에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와의 분리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조국, 윤미향 얘기를 했는데 조국은 조국을 공격하는 것, 근데 윤미향을 공격하는 결국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는 겁니다. 글로 가려고 하는 과정, 길목인데 그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친구 조국,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문재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의 공격을 조국 장관의 문제와 맞죠. 장관의 문제와 따로 떼놓고 여러분들이 별개 문제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 이동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게 아니잖아요. 범죄의 요건이 해당한다라고 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거고 법원이 영장을 내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기자라는 작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들어가서 가져온 게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지금 노림수는 뭐냐면 이동재 하나 결국 소설 썼다. 그래 원래 우리 소설가다. 창작했다. 왜? 이렇게 하고 끝내고 검언 유착이라는 그 유착 부분을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연루돼 있다라는 부분을 깨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어떻게 스스로 내가 그래 창작했다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노림수가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건 검찰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만 열면 정말 실타래 딸려오듯이 다 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것도 사실 검찰을 먼저 저는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약한 고리부터 쳐야 되거든. 그럼 검찰을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개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개혁으로 넘어가고 언론까지 힘을 다 빼놓게 되면 정치개혁은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공수처.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사실 다른 나라들하고 유럽 국가들하고도 관계가 모두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한반도 문제를 푸는 부분에 내가 국제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0만이 넘는 감염자 코로나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은 북한은 청정지역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고 너는 내일 모레 날아갈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난 이렇게 건재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트럼프를 압박을 지금 하려고 하는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는 과정도 좀 그렇고요. 아니, 원활하지 못하죠. 처음에는 대선 때까지 나의 임기를 보장해라 이게 핵심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기가 보장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김종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8월까지만 해라. 올해 8월까지만 해라 그랬는데 결국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라는 게 이것도 그냥 기계적인 시기 조정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내용이 없다는 게 결국 뭐 30, 40대 전문가 중심으로 당을 뭐 다시 재편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국 신체 나이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에 있는 꼰대들이 과연 이 30, 40대 어린이들의 얘기를 들을까? 저도 이제 40 후반을 가지만 내가 봐도 난 아직 어린이거든. 이 어린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경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홍준표 등의 무소속 대권에 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위통당하고 당연히 거리두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홍준표나 이 사람들 3-4명 이 사람들의 공격을 과연 그 어린이들이 받아칠 수 있을까? 나는 성공할 수 없는 비대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에 우선 1차 사건, 2차 사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뇌물 받았다는 게 핵심이었었고 그러니까 1차 사건은 뇌물을 의자가 받았고 그 다음에 2차 사건은 뇌물을 준 사람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주 대표가 하는 얘기는요. 그냥 프레임 걸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재심 사유로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그 7호에 있는 재심 사유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데 프레임 걸기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법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나보다 상관이 나에게 직무명령을 했다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면요. 그것은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직무명령이 아니다.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려고 했는데 정말 되도 않으면 이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아니다. 이거는요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재심 사유 해당 안 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는 없어요.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 남아 있었던 게 바로 25일 날 엄청난 것을 터뜨리겠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게 좀 겁나긴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싱겁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조차 알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른 건데 왜 정대협이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됐느냐. 예, 근로정신대라는 거 끌려가서 일했던 거고 위안부라는 거 성노예 피해자라는 거 알아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대로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위안부로 다시 또 끌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이걸 모르고 이런 얘기를 왜 중점적으로 하셨을까? 모르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정신대였는데 위안부는 더럽고 듣기조차 싫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 이게 이용수 할머니의 진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함께 투쟁했던 위안부 할머니들도 곁에 계신데 이분들을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신 두 가지의 의혹은요 이미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40억을 주지 않았다는 건 할머니들 몫이 아니었다는 건 이미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작성한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그 사실은 윤미향 당선자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이제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멈춰주세요. 예, 윤미향 당선자와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정말 역사적으로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여기서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문제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현재 원래의 협의의 개념과 그리고 광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핀트가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원래 말하는 기본소득은요, 그건 완전한 기본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사회주의, 저희 삼인주의 국가들에서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이제 복지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논문을 다 뒤져봤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부분 기본소득 이게 바로 보편적인 사회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부분 기본소득 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즉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 사회보장 체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로부터 계승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밟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얘기 계속 핑퐁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제가 문제인식만 한 개를 좀 던져보면요. 아까 네덜란드 얘기를 하셨는데 스위스 얘기했나요? 네, 핀란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핀란드가 실업급여를 원래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2,000명을 모집을 해서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해봤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시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그 나라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건데 사회보건부 장관이 노동 동기 의욕을 감퇴시켜서 그냥 지금의 복지 체제가 기초연금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까지는 니네 돈 없으니까 돈 줄게. 근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돈을 안 줘. 라고 하면 안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든다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기본소득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실험하려고 한다. 즉 현재 유럽에 있는, 우리가 북유럽에 있는 그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기본소득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이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부분 기본소득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제가 또 걸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저는 좀 더 이 담론이 활성화되기를 우선 원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상희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의 복지 체제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자. 쉽게 생각을 해보면 30만 원을 줄 수 있다, 50만 원을 줄 수 있다 한 달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받는 금액보다 너무 현저히 낮은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또 역시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아졌냐 뭐 이런 비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또 반대로 이재명 지사 쪽을 한번 실드를 쳐보게 되면요. 이번에 전 국민 수당을 줬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과연 누구까지 줘야 될지를 알기 힘들어요. 전 이 부분에서 기본소득의 우월성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행정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사회보험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몰라서 못 받고 있던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그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적극적 신청을 했을 때만 주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재난수당을 전 국민에게 우선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국가가 알아서 회수를 하는 방법을 쓰듯이 기본소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는 제도이지만 그것을 향수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챙기는 제도, 맞춤형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30으로 깔고 그리고 기존 제도를 어느 정도 낮추어서 완화 적용을 시켜서 살려두면 또 적극적으로 내 걸 챙겨가는 사람들은 또 챙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우선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뭐 유럽이라거나 일본이라거나 동아시아 뭐 이렇게 해서 과잉 설비, 과잉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좌파와 우파가 아무도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고용 보장이 안 돼서 결국 온 곳이 기본소득 논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논의 시작이 뭐냐면 탈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냐 마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탈상품화 원리라고 해요. 현재 내가 아직 상품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상품 상태에서 이탈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실업급여를 주는 건데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아예 탈노동화 원리거든요. 노동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 단위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정치 단위는 공적 재원으로 돈 준다는 거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고 이 개인이 진짜 중요한데 개인들의 실질적 자유, 삶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노동으로부터 삶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 이게 경제정책이야 복지정책이야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소득은 완전히 새로운 재편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세상,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상태에서 4차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은 AI가 모든 노동을 다 장악을 해버리면 고용이 안 돼요. 아무도 일을 안 하는 세상이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안입니다. 원래 이런 이론이 있긴 있는데요. 결국은 노동과 무관한 복지 시스템 이 문제가 기본소득의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갖는 거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본소득이 아니었고요. 성격상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의 성격을 딱 하나 빼고 다 갖추고 있었는데 24세까지만 준다라는 이 부분 양적 범위 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사회이든 다 맞는 그러한 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3의 방법 뭐 이런 것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는 일만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인식의 전환이고요. 따라서 교수님들 안식년 있으시듯이 우리도 역시 안식기간, 생애 전환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생애 이용권을 줌으로써 전체 총액을 어떻게 나눠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이상한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